차디찬 가을 하늘 아래 한 여인이 관아 마당을 가로질러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흙바닥에 질질 끌렸고 고이 꽂혀 있던 금비녀는 이미 어딘가에서 떨어져 사라진 뒤였지요. 포졸이 여인의 팔을 거칠게 잡아당길 때마다 여인은 비틀거리면서도 고개를 들어 한 곳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저편에 서 있는 또 다른 여인이었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입술, 웃을 때 왼쪽 뺨에 생기는 보조개까지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얼굴. 그러나 한 사람은 포졸에 이끌려 걸어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수수한 무명 치마 저고리를 입고 조용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끌려가는 여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 있는 여인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이 이야기는 같은 날, 같은 집에서 두 개의 가마가 나선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나는 붉은 비단으로 곱게 치장한 사인교였고 다른 하나는 들꽃 몇 송이를 꽂은 낡은 나무 가마였지요. 그 나무 가마에 오른 여인은 한설화라 하였고 붉은 사인교에 오른 여인은 그 쌍둥이 언니 한설란이라 하였습니다. 설화의 혼처를 설란이 빼앗은 것입니다. 눈물까지 짜내면서 동생을 속인 것이지요. 그날 이후 두 자매의 운명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욕심으로 빼앗은 자리는 과연 복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화가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야기의 불씨를 지피는 큰 힘이 됩니다. 때는 조선 중엽이었습니다. 전라도 어느 고을에 한씨 진사가 살고 있었습니다. 학문을 좋아하고 성품이 고다 선비로서의 이름은 높았으나 살림은 그리 넉넉하지 못하였습니다. 좁은 마당에 기둥 몇 개짜리 사랑채와 안채가 전부인 집에서 한 진사는 두 딸을 귀하게 키웠습니다. 위로는 설란이요, 아래로는 설화였지요. 쌍둥이라 얼굴이 어찌나 똑같았던지 고을 사람들도 둘을 자주 혼동하였습니다. 눈매도 같고 입술의 생김새도 같았으며 웃을 때 왼쪽 뺨에 생기는 보조개까지 판에 박은 듯 닮아 있었습니다. 허나 마음씨만큼은 밤과 낮처럼 달랐습니다. 동생 설화는 어려서부터 남의 아픔을 제 것처럼 여기는 여인이었습니다. 알아 누운 이웃 노인을 위해 산에 올라 약초를 캐다 바치고 다친 새를 방 안에 들여 손수 고쳐주곤 하였지요. 무엇보다 책을 좋아하여 아버지 한 진사의 의서를 몰래 꺼내 읽으며 약재의 이름을 하나하나 외우는 것을 낙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의술에 밝아져 15이 되던 해에는 이미 고을 안에 소문이 날 지경이었지요. 언니 설란은 달랐습니다. 화려한 것을 보면 눈이 먼저 반짝였고 부잣집 앞마당에 드리운 금빛 처마를 볼 때면 까닭 모를 긴 한숨을 내쉬곤 하였습니다. 남의 비단 치마가 제 것처럼 느껴졌고 남의 금비녀가 제 머리에 꽂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욕심이라 부르기엔 너무 서슬이 퍼렇고 꿈이라 부르기엔 너무 차가운 것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설란의 속에서 해가 갈수록 자라고 있었으나 아무도 그것이 얼마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초여름 아카시아 향기가 바람을 타고 넘어오던 무렵 한씨 가문에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보내온 쪽은 고을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자리 잡은 윤대감 댁이었습니다. 윤대감은 이 고을을 쥐락펴락하는 대부호로 외아들 윤창호 도령의 배필을 구하는 중이었지요. 혼처로 지목된 이는 한설화 낭자였습니다. 서찰이 한 진사의 사랑채에 당도하던 날 비단과
금비녀가 넘칠 듯 담긴 함이 설화의 방 앞마당에 놓였습니다. 그 함이 들어오는 것을 설라는 마루 기둥 뒤에 숨어 바라보았습니다. 설란의 눈이 함 위에 얹힌 금비녀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하인들이 함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는 동안 설란은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봄날 햇살처럼 따스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겨울 달빛처럼 무언가를 집어삼키려는 듯 서늘하고도 집요하였지요. 설란은 그날 밤 몰래 설화의 방으로 들어가 함을 열어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금비녀를 집어들었다가 비녀의 날카로운 끝에 손가락을 베이고 말았습니다. 선홍빛 핏방울이 비단 위에 떨어졌습니다. 설란은 그 핏방울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소매로 비단을 닦아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어야 한다. 탐욕이라는 불씨는 한 번 붙으면 쉬이 꺼지지 않는 법입니다. 설란은 그날 밤부터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며 계책을 꾸몄습니다. 며칠이 지난 후 설란은 새벽 딸기 울기도 전에 설화의 방을 찾아왔습니다. 설화가 등잔불 아래 의서를 펼쳐 읽고 있을 때였습니다. 방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설란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눈이 벌겋게 부어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자국이 선명하였습니다. 설화는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언니, 어인일이요. 밤새 우셨습니까? 설란은 아무 말 없이 설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화가 더욱 당황하여 언니의 손을 잡으려 하자 설란이 먼저 고개를 들어 설화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설화야, 언니가 밤새 너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윤창호 도령이 겉으로는 번듯하나 속으로는 방탕하고 이미 바깥에 마음을 두고 있다는 말이 들린다. 그런 집에 내 동생이 가서 고생하는 것을 어찌 두고 보겠느냐. 설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성껏 짜낸 눈물이었으나 어두운 등잔불 아래서 설화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하였습니다. 설란이 목소리를 떨며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그 집에 대신 가마. 험한 시집살이 내가 다 받아줄 테니 너는 마음 편한 곳으로 가거라. 박이현이라는 서생이 있다. 가난하다지만 사람 되면 좋다 하니 그쪽으로 가면 마음이 편하지 않겠느냐. 설화는 오래 침묵하였습니다. 혼처가 정해진 것에 설화는 기쁨보다 담담함이 컸습니다. 부자라서 좋거나 금비녀가 탐난다는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가난하더라도 마음씨 좋은 이와 함께 살면 된다고 생각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설화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로 두 자매의 운명이 갈렸습니다. 혼례 당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한시 가문의 좁은 마당에 두 개의 가마가 나란히 놓였습니다. 붉은 비단으로 감싼 사인교와 민문이 나무에 들꼰 몇 송이를 꽂은 소박한 가마였지요. 동네 안악들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빼꼼히 들이밀고 수군거렸습니다. 쌍둥이 자매가 같은 날 시집을 가는 것은 이 고을 개벽 일에 처음 있는 일이라 하였습니다. 설란이 붉은 가마에 올랐습니다. 채색시 분단장을 곱게 하고 골레복으로 치장한 모습이 자세히 보지 않으면 설화와 조금도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마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설란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습니다. 마침내 내 것이 되었다는 기쁨이 얼굴에 어리었지요. 그 기쁨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아직 설란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설화는 나무 가마에 조용히 올랐습니다. 혼례복은 수수하였으나 설화의 얼굴빛은 평온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가마 문을 닫으며 눈물을 훔쳤고 아버지 한진사는 소매자락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설화는 가마 안에서 무릎 위에 손을 단정히 올려놓은 채 창살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았습니다. 혼수 보따리 속에서 이름 모를 약재 주머니가 손에 잡혔습니다. 박이연이라는 서생댁에서 미리 보내온 것이었는데 안에는 설화가 의서에서만 보아온 귀한 약재들이 정성껏 담겨 있었습니다. 당귀, 천궁, 익모초였습니다. 설화는 그 주머니를 손에 들고 오래 들여다보았습니다. 누가 이런 것을 보내왔는지, 어떤 마음으로 보내왔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설화의 가슴 한켠이 이상하게도 따뜻해졌습니다. 6점. 두 가마가 동구 박갈림길에서 잠시 나란히 멈추었습니다. 오른쪽 길은 기와집이 즐비한 윤대감댁 방향이었고 왼쪽 길은 냇가 너머 낡은 초가집으로 이어지는 길이었습니다. 갈림길 옆 수백 년은 됨직한 고목 위에 까치 두 마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두 가마가 멈추는 것을 내려다보던 까치들은 이윽고 한 마리가 먼저 남쪽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남은 한 마리가 고목 위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붉은 가마 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무 가마 안에서는 작고 여린 콧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미 엇갈린 운명을 두 자매는 몰랐으나 하늘은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가마가 각자의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윤대감 댁에 들어선 설란을 맞이한 것은 화려한 혼례 분위기가 아니라 시어머니 윤마님의 냉랭한 시선이었습니다. 좋은 비단 치마 저고리를 갖춰 입었으나 표정은 얼음처럼 굳어 있었지요. 설란이 정중히 큰 절을 올렸으나 윤마님은 따뜻한 말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첫날 밤 신방에 홀로 앉아 남편을 기다리는 동안 촛불이 절반이나 타들어갔습니다. 윤창호 도령은 옷자락에서 기름 냄새를 풍기며 들어왔습니다. 설란을 지그시 바라보다가 이내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며 말하였습니다. 그래, 왔구나. 그것이 첫날 밤 남편이 건넨 말의 전부였습니다. 설란의 마음속에 불안의 씨앗이 심어진 날이었습니다. 설화를 태운 나무 가마가 냇가를 건너 멈추어 선 곳은 담벼락이 흙으로 허물어진 초가집 앞이었습니다. 마당은 좁았고 기둥은 낡아색이 발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마당 한켠에 옹기종기 심어진 화초들이 깔끔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섬돌 위에는 흙 한 점 없이 깨끗하게 솔질을 한 흔적이 역력하였습니다. 설화는 가마에서 내리며 그 화초들을 눈으로 쫓았습니다. 당귀와 천궁, 익모초였습니다. 혼수 보따리 속에서 발견하였던 그 약재들이 마당에 살아 자라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박이현이 나왔습니다. 소박한 무명 두루마기를 입었고 상투를 단정히 올린 사내였습니다. 몸집이 특별히 크거나 작지 않았으나 걸음걸이에 묘한 중심이 있었고 눈빛은 어딘지 모르게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평범한 서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설화와 눈이 마주친 순간 그 날카로움이 순식간에 부드럽게 가라앉았습니다. 이현은 직접 가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가마꾼을 물리고 손수 문을 연 것이지요. 설화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딛는 순간 이현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설화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 손을 잡고 내렸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으나 이현의 손이 차갑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고 따뜻하였습니다. 첫날 밤 이현은 차 한 잔을 손수 다려 설화에게 건네며 말하였습니다. 불편하신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것이 많으나 낭자를 불편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설화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설화가 박이현의 집에 온 지 한 달이 채 되지 않아 고을의 열병이 돌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냇가 건너 아랫마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열이 나고 온몸이 쑤시며 헛소리를 하는 증세였지요. 의원이 없는 마을에서 병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하루 사이에 10명이 쓰러지고 사흘이 지나자 20명이 넘었습니다. 설화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현에게 양해를 구하고 약재 주머니를 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병든 이들의 맥을 짚어보고 혀의 색을 살피며 호흡의 깊이를 가늠하였습니다. 아버지의 의서에서 읽었던 내용들이 실제 몸 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설화는 차분하게 움직였습니다. 더위 먹은 것과 시습이 겹친 증세임을 짐작하고 인삼과 생강, 감초를 달인 탕약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현이 어느 틈엔가 설화의 곁에 와 있었습니다. 설화가 약재를 고르는 것을 지켜보던 이현이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거기에 백추를 조금 더하면 어떻겠습니까? 설화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현의 눈빛이 진지하였습니다. 서생이 어찌 백출의 쓰임을 아는가 싶었으나 설화는 이현의 말대로 백추를 더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새 약을 다렸습니다. 등잔불 아래 약재를 다루는 이현의 손길이 지나치게 능숙하였습니다. 설화는 말없이 이현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바닥 안쪽에 오래된 흉터가 두 줄 그어져 있었습니다. 칼을 쥐었던 자리가 아니면 생기지 않을 흉터였습니다. 설화는 그것을 마음속에 조용히 담아두었습니다. 열병이 물러가고 마을이 잠잠해진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마을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이 나란히 냇가 길을 걸었습니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고 냇가에서 개구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현이 걸음을 멈추며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낭자는 처음부터 이 길을 걸어야 할 분이셨습니다. 설화는 그 말의 뜻을 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현의 눈빛이 진지하였습니다. 그 눈 안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미안함 같기도 하고 경이로움 같기도 하였습니다. 설화의 뺨이 달아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달이 높이 떠 있었고 마당의 약초들이 달빛 아래 은빛으로 반짝였습니다. 이현이 차 잔을 건네다가 설화의 손에 묻은 약재 물을 발견하였습니다. 소매자락으로 조용히 설화의 손을 닦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손이 겹쳐졌습니다. 설화도 이현도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달빛 아래 두 사람은 오래 침묵하였습니다. 말보다 많은 것들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낡은 초가집의 등불이 바람에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추었습니다. 설화의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꽃봉오리처럼 맺히고 있었습니다.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으나 설화는 그것을 애써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설라는 어떻게 지내고 있었을까요? 설라는 그날 밤에도 홀로 신방에 앉아 오지 않는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금비녀를 꽂고 비단옷을 입었으나 그 화려함이 오히려 차가운 외로움처럼 느껴졌습니다. 10점. 설란의 날들은 점점 힘겨워졌습니다. 남편 윤창호 도령은 날이 갈수록 집을 비웠습니다. 기방 출입이 잦아지고 도박으로 빚이 쌓였습니다. 윤대감이 아들을 꾸짖는 소리가 사랑채에서 새어나왔고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설라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도 날이 갈수록 매서워졌습니다. 빨래를 다시 하게 하고 음식의 간을 트집 잡고 바깥 출입을 제한하였습니다. 설라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깥에서 들어온 소문 하나가 설란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냇가 건너 아랫마을에서 한 낭자가 혼자 힘으로 열병 환자 수십 명을 고쳐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한 서생대계에 시집간 낭자가 의술이 신통하여 마을 사람들이 의녀처럼 모신다는 소문이었지요. 설란은 그 낭자가 누구인지 금방 알아챘습니다. 설화였습니다. 설란의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가난한 가마에 태워 보낸 동생이 오히려 칭송을 받고 있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분을 사귀며 설란은 몰래 남편 윤창호의 서재에 들어가 윤대감의 장부를 꺼내 보았습니다. 조세 수입과 지출이 맞지 않았고 어디론가 흘러나간 돈의 행방이 기록되지 않은 채 비어 있었습니다. 설란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직 완전히 파악하지는 못하였으나 단단한 비밀이 숨어 있다는 것은 알 수 있었습니다. 설란은 그 장부를 조용히 덮었습니다. 언제 쓸지 모를 무기를 가슴속에 감추듯 그 기억을 깊이 묻어두었습니다. 혼례 후 보름이 지나갈 무렵 설란에게 첫 번째 균열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 윤마님이 설란을 불러 사랑채 창고에서 오래된 문서함을 꺼내오라 하였습니다. 설란이 창고 안을 뒤지다가 먼지 쌓인 서찰 더미 위에 놓인 봉함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봉함이 헐거워져 안에 서찰이 반쯤 빠져 나와 있었는데 눈에 들어온 첫 줄에 설화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설란의 손이 떨렸습니다. 혼처가 원래 한설화 낭자에게 들어온 것이었다는 내용이 분명히 담긴 서찰이었습니다. 윤대감이 친히 한 진사에게 보낸 서찰로 설화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설란은 서찰을 도로 집어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에게 문서함을 건네는 순간 윤마님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설란의 눈을 찬찬히 들여다보더니 낮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봤느냐? 설란이 아무것도 보지 못하였다 하자 마님은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가 화로에 그 서찰을 태워버렸습니다. 서찰이 불꽃 속에서 재가 되어가는 것을 보며 마님이 말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댁 며느리가 누가 되든 내 눈에는 다 보이는 것이다. 그 말이 설란의 가슴에 박혔습니다. 설란의 등줄기에 냉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 홀로 앉아 손을 내려다보며 오래도록 떨었습니다. 열병이 완전히 물러간 뒤 어느 날 밤 설화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부엌에 물 한 모금 마시러 나갔다가 이현의 방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잠꼬대인가 하였으나 목소리가 두 개였습니다. 설화는 마당을 가로질러 이현의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방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낯선 사내 하나가 이현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야밤에 찾아온 손님이 무릎을 꿇고 있다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설화는 그 사내의 허리춤을 보았습니다. 무명 도포 아래로 폐 하나가 살짝 드러났다가 이내 소매 안으로 감춰졌습니다. 그러나 설화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 폐에 새겨진 문양이 아버지에 의서 속사파에서 보았던 왕실 내관이 쓰는 것과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이현이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지시하였습니다. 사내는 고개를 조아리며 듣다가 이윽고 일어나 담장 너머로 사라졌습니다. 설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튿날 아침 설화는 이현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식사 자리에서 이현의 눈빛이 어젯밤과 달리 조심스럽게 설화를 살피고 있다는 것을 설화는 느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처음으로 무거운 침묵이 놓였습니다.
말해야 할 것이 있는데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라는 그런 팽팽한 긴장이었습니다. 설화는 이현이 단순한 서생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것이 설화의 방식이었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아질 무렵 조정에서 강대감이 내려왔습니다. 이 고을의 조세와 곡식 창고 실태를 점검한다는 명목이었으나 고을 사람들은 그 행차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였습니다. 강대감의 행렬이 관아 앞에 멈추었을 때 윤대감이 직접 나와 마중을 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손을 맞잡는 모양새가 오래 알고 지낸 사이 같았습니다. 설라는 그날 저녁 우연히 윤대감 댁사랑채 뒤편을 지나다가 두 사람이 나누는 은밀한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말소리를 들으며 설라는 숨을 죽였습니다. 윤대감이 강대감에게 장부를 넘기는 소리, 숫자들을 맞추는 소리, 곡식 창고 10개 중 3개의 곡식이 이미 다른 곳으로 빠져나갔다는 말이 들렸습니다. 조세를 착복한 것이었습니다. 고을 백성들의 것을 두 사람이 나누어 먹은 것이었지요. 설라는 그 자리를 벗어나면서 이것이 자신이 가진 유일한 패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화려한 자리에 왔으나 아무것도 내 것이 되지 않은 이 집에서 이 비밀 하나가 자신을 살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설라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강대감의 행렬이 고을로 들어오던 그 순간 강대감의 눈이 잠시 냇가를 건너 낡은 초가집 방향을 향하였다는 것을. 강대감이 수행원에게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초가집에 사는 자가 누구냐? 수행원이 대답하였습니다. 박이현이라는 서생입니다. 강대감의 입이 굳게 다물렸습니다. 그날 밤 이현이 설화를 불렀습니다. 방에 불이 환히 켜져 있었고 이현은 설화가 들어오자 방문을 직접 닫았습니다. 설화가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현이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낭자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늦었지만 더 이상 숨기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현이 무명 두루마기 안쪽 속적삼 위에 감추어 둔 것을 꺼내 설화 앞에 놓았습니다. 얇은 비단천을 펼치자 금빛으로 새겨진 패 하나가 나왔습니다. 등잔불 아래 빛나는 그 문양을 보는 순간 설화의 숨이 멎었습니다. 저는 왕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강대감과 윤대감의 비리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분을 감추고 이 고을에 심어진 것이지요. 낭자와의 혼인도 처음에는 그 임무의 일부였습니다. 이현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좁아졌습니다. 이현이 상체를 앞으로 기울였을 때 그 얼굴이 설화와 가까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설화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현의 눈이 깊었습니다. 그 눈 안에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설화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방 안에 등잔불이 바람도 없는데 혼자 흔들렸습니다. 저를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낭자? 설화는 한참 이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달이 기울 때까지, 불이 꺼질 때까지 두 사람이 오래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강대감이 고을에 머문 지 닷새째 되던 날, 설라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강대감이 묵고 있는 객사로 찾아가 뵙겠다는 청을 넣었습니다. 강대감은 허락하였고 설란이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설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윤대감 댁 며느리가 무슨 일로? 설란은 두려움을 참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께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윤대감이 조세를 착복한 증거입니다.
저는 대신 이 집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강 대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빛 속에 계산이 돌아갔습니다. 이윽고 강 대감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칼날 같은 미소였지요. 좋소. 그 증거를 가져오시오. 설란이 객사를 나서는 순간 강 대감은 수행원을 불러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인은 쓰고 버리면 된다. 윤 대감의 죄를 덮을 때 저 여인을 공범으로 엮으면 될 것이야. 수행원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설란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살 길이 생겼다고 생각하며 걸음을 빠르게 하였습니다. 함정이란 항상 빠져나가는 쪽에 만들어진 법입니다. 설란이 스스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욕심이 눈을 멀게 한 것이었지요. 처음에 손가락을 베었던 그 금비녀처럼 욕심으로 집어든 것은 반드시 피를 부른다는 것을 설란은 끝내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설란이 강 대감에게 장부를 넘긴 다음 날 관아에 고발장이 들어왔습니다. 설화를 무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관금 약재를 빼돌려 불법 의수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었지요. 고발장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설화가 즐겨 쓰는 약재의 이름들이 정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설화를 잘 아는 사람이 쓴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설화의 이름이 관아에서 거론되자 마을이 술렁거렸습니다. 열병을 고쳐준 낭자를 어찌 죄인으로 모느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었고 관아의 눈치를 보며 뒤로 물러서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설화를 잡아들이러 초가집으로 향한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현은 그 소문을 듣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설화의 손을 잡으며 말하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있습니다. 포졸들이 초가집 마당에 들어섰을 때 마을 사람들이 이미 마당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설화를 잡으러 왔다고 하는 포졸의 두목이 뭔가 머뭇거리며 이현과 눈빛을 교환하였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이미 알고 있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관아의 힘 앞에 마을 사람들만으로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설화는 이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서방님. 이현의 눈이 깊어졌습니다. 때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현이 움직였습니다. 포졸들 앞에 나선 이현이 소매 안에서 증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금빛으로 새겨진 왕실에 폐가 오전 햇살 아래 번쩍였습니다. 포졸의 두목이 굳어지며 그 자리에 멈추어 섰습니다. 수행원들이 하나둘 무릎을 꿇기 시작하였습니다. 나는 왕명을 받은 암행관원이다. 이 고을에서 조사한 내용을 지금 이 자리에서 공개한다. 이현이 품 안에서 여러 장의 문서를 꺼냈습니다. 수개월에 걸쳐 수집한 증거들이었습니다. 윤대감이 조세를 착복한 내역, 강대감과 주고받은 서찰, 빠져나간 곡식 창고의 수량, 위조된 장부의 원본과 비교 자료들이 빼곡히 담긴 문서였습니다. 관아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먼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몇 해 동안 조세를 가중하여 걷어가더니 그것이 모두 탐관오리의 배를 불리는 데 쓰인 것이었습니다. 어린 자식을 굶기면서 세금을 냈던 이들, 논밭을 팔아가며 조세를 채웠던 이들이 마당에서 통곡하였습니다. 포졸의 두목이 이현의 증표를 두 손으로 받아 확인하고 즉시 명을 내렸습니다. 윤대감 댁을 봉쇄하라. 설화는 이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쪽 손에 왕실의 패를 쥐고 다른 손에 증거 문서를 쥔 채 마당 한가운데 서 있는 이현의 모습이 낡은 두루마기 차림으로
가마 문을 열어주던 그 서생과 같은 사람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처음보다 훨씬 크게 느껴졌습니다. 윤대감 댁이 봉쇄된 날, 설라는 안채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짐을 싸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친정 쪽으로 몸을 피한 뒤였고, 몸종들도 모두 사라진 뒤였습니다. 윤창호 도령은 재산이 압수된다는 소문을 듣고 말을 빌려 고을 밖으로 달아나려 하였으나 이미 포졸들이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잡혀 관하로 끌려가는 뒷모습이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설라는 금비녀를 손에 들고 상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설화의 방 앞에 노인함을 몰래 열었을 때 손가락을 베었던 그 금비녀였습니다. 설라는 그 비녀를 오래도록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사인교에 올라 이 집에 들어온 날, 설라는 모든 것을 얻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비단과 금비녀, 기와집과 넓은 마당, 고을 최고 부잣집 며느리라는 이름. 그러나 지금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 마당에 바람만 불었습니다. 모란 꽃이 바람에 지고 있었습니다. 강대감은 윤대감 집안의 재산을 모두 압수한 뒤 이제 설란을 향하였습니다. 설란이 스스로 가져온 장부가 오히려 설란을 올가매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관하에서 포졸들에게 명이 내려졌습니다. 설란이 윤대감의 비리를 알면서 숨겼을 뿐 아니라 강대감에게 그 증거를 직접 가져다 바친 행위 자체가 공범의 증거라는 것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집어든 것은 반드시 피를 부른다는 말이 이렇게 실현되고 있었습니다. 설란이 포졸들에게 끌려 나오던 날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포졸들이 설란의 팔을 잡고 관하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 길목에 설화가 서 있었습니다. 두 자매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보조개의 위치도 같고 눈매의 생김새도 같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눈빛은 하늘과 땅처럼 달랐습니다. 설화의 눈에는 슬픔이 가득하였습니다. 언니를 미워하는 마음보다 가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설란의 눈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설란이 걸음을 멈추고 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포졸이 빨리 걸으라 재촉하였으나 설란은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끝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설화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두 자매는 말 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설란이 포졸에게 이끌려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강대감이 고을에 머문 지 보름째 되던 날, 한양에서 금부도사가 내려왔습니다. 이현이 미리 한양으로 올려보낸 보고서를 근거로 강대감을 체포하기 위하여 온 것이었습니다. 강대감이 포박되는 순간 관하 앞에 수백 명의 마을 사람들이 모여 통곡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억울함에 울었고 어떤 이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설화도 그 자리에 서서 이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으로 이현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강대감이 끌려가고 사흘 후 이현에게 한양에서 명이 떨어졌습니다. 임무가 완수되었으니 돌아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현은 그 명을 받아 들고 마당에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설화가 심어 가꾼 잉모초가 가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이현이 설화를 불렀습니다. 설화가 방으로 들어오자 이현이 일어서더니 설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설화가 놀라서 이현을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임무였습니다. 낭자와의 혼인이 필요하였고 그것이 남자에게 미안하여 처음부터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낭자 곁에 남고 싶습니다. 임무가 아니라 제 마음으로. 설화는 이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현의 눈 안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거절당할까봐 두려운 눈이었습니다. 설화는 그 눈을 오래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걸음을 옮겨 이현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약재 주머니 하나를 이현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혼수 보따리 속에 들어있었던 이현이 미리 보내준 그 약재 주머니였습니다. 이것을 돌려드리지 않으면 서방님이 멀리 가지 못하실 것 같아서요. 이현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마당의 등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흔들리면서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 설화와 이현은 고을 한가운데 의원을 열었습니다. 설화는 하루도 쉬지 않고 맥을 짚고 약을 다렸으며 이현은 곁에서 약재를 갈았습니다. 설라는 먼 고을 유배지로 보내졌습니다. 욕심으로 남의 자리를 빼앗고 그 자리를 지키려다가 스스로를 함정에 빠뜨린 결말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집에서 두 개의 가마가 나섰습니다. 붉은 가마는 화려하였으나 차가웠고 나무 가마는 낡았으나 따뜻하였습니다. 봄날 의원 앞마당에 당귀꽃이 피었습니다. 고목 위에 까치 두 마리가 나란히 앉아 울었습니다. 이제는 한 마리만 남지 않았습니다. 두 마리가 함께였습니다. 지금까지 가난한 가마에 오른 여인의 운명, 동생의 혼처 가로챈 쌍둥이, 언니의 비참한 최후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욕심이 부른 재앙과 맑은 마음이 만들어낸 복을 설화와 설란의 삶이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야담 이야기의 불씨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